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두고 예비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차가운 초인종 버튼 위에서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정도윤 씨와 만난 지 2년, 그는 제게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의 가족들도 분명 좋은 분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그날따라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던 늙은 남자의 얼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저는 그 얼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깊이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 눈빛을 저는 20해 전 마지막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입술이 떨리며 그 단어를 내뱉는 순간 그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그분은 저를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 예비시댁에서 저의 아버지 윤태식은 하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거짓의 집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버지와 마주친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해 전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버지는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서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고 연락이 두절된 채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이렇게 예비시댁에서 하인처럼 일하고 계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셨고, 그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거의 내뱉을 뻔했지만 아버지가 눈빛으로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발 모른 척 해달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왔어? 어서 들어와. 예비 신랑 정도윤 씨가 환하게 웃으며 안에서 저를 반겼고,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화려했으며 값비싼 그림들과 골동품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예비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단정하게 앉아 계셨고,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앉아요,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그때 아버지가 쟁반에 차를 담아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야, 늙은이. 찻잔이 왜 이렇게 더러워? 제대로 못 씻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고,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찻잔은 제가 봤을 때 전혀 더럽지 않았고 오히려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깨끗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큰 잘못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아버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쟁반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고, 그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슬퍼 보여서 저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는 아직 모르나 보네.
저 늙은이는 원래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하인이에요. 우리가 불쌍해서 먹여 살리는 건데 그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하면 내쫓아야지 뭐. 그 말을 들은 정도윤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서연아. 저 할아버지 진짜 일 못해. 근데 어머니가 착하셔서 계속 두시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고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무심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깨끗한 찻잔을 들고 들어오셨고 이번에는 손이 더 심하게 떨려서 잔이 쟁반 위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에휴, 저것 봐. 손도 떨려서 제대로 못 들고 오네. 나이 먹으니까 완전 쓸모 없어졌어. 시어머니는 마치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고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참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앞에 조심스럽게 찻잔을 놓으셨고 그때 저는 아버지의 손등에 깊게 패인 상처 자국과 굳은 살을 보았습니다. 이 손은 예전에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따뜻한 손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거칠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고 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숙인 채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차를 마시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와 도윤 씨가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버지는 이 집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를 모른 척 하셨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복도를 지나다가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태식이 마당 정리는 다 했어? 네, 사모님. 오늘 안에 다 마치겠습니다. 똑바로 해. 내일은 손님들 오시니까 집 안 구석구석 다 닦아놔. 알았지? 네, 사모님.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없었고 저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정해, 서연아. 일단 오늘은 아무 일 없는 척해야 해.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야 해. 저는 찬물로 손을 씻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고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고 아버지의 그 슬픈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꺼내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사흘 동안 저는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아버지가 그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걱정하는 마음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도윤 씨에게 넌지시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고용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그는 그냥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 계셨던 분이야. 잘은 모르겠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 무심한 태도가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직접 그 집에 다시 가봐야겠다고 결심했고 마침 시어머니께서 결혼 후에 쓸방 인테리어 좀 봐줄 수 있겠어? 라고 연락을 주셔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들러서 방 구조 좀 살펴봐도 될까요? 그래요. 도윤이는 오늘 회사 일로 바쁘니까 혼자 와도 괜찮아요. 저는 일부러 도윤 씨가 없는 시간을 골랐고 그날 오후 2시쯤 예비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역시나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고 아버지는 저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사모님께서 안쪽 방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를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현관 쪽 신발을 정리하고 계셨고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후 저는 방 구조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봐요. 나는 아래층에서 손님 맞아야 하니까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저는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구부린 채 천천히 낙엽을 쓸고 계셨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조용히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늙은이 진짜 언제까지 두고 부릴 거야? 보기 싫어 죽겠어. 시누이 정수연 씨의 목소리였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쉿, 작게 말해. 그래도 저 늙은이 없었으면 우리 집 재산 진작에 다 날아갔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이제 알아야지. 5년 전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 날 뻔했을 때 기억나지? 그때 은행에서 재산 압류하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그 늙은이 이름으로 건물이랑 땅 명의를 다 돌려놨어. 서류상으론 그 사람이 소유주고 실제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헐, 대박. 그럼 그 늙은이가 명의만 빌려준 거야? 빌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한 거지. 그 사람 신용도 바닥이고 빚만 잔뜩 있으니까 오히려 세무서에서도 의심 안 해. 가난한 노인네가 건물 하나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 진짜 천재다. 근데 나중에 그 늙은이가 배신하면 어떡해? 배신? 그럴 리 없어. 우리가 그 사람 딸 정보 다 쥐고 있다고 했잖아. 만약에 잘못 건드리면 딸한테 피해 간다고 겁을 줬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고분고분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을 깨물어 비명이 나오지 않도록 참아야 했습니다. 딸이라니 그게 바로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을 참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진짜 못하잖아. 맨날 실수하고. 그래서 더 좋지. 실수하면 우리가 더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 어차피 저 사람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해. 명예 세탁용으로도 쓰고 나중에 세금 문제 생기면 저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되니까. 와, 엄마 진짜 무섭다. 근데 좋은 방법이긴 하네.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었고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내다봤고 마당에서 여전히 묵묵히 낙엽을 쓸고 계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펴고 잠시 쉬시는데 그 표정은 너무나 지치고 슬퍼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고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나저나 도윤이 결혼은 잘 진행되고 있지? 응, 그 여자 윤서연이라고 하던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래. 집안은 별로지만 도윤이가 좋아하니까 뭐. 좋아. 결혼하면 우리 재산 더 불려야지. 그 여자 일 잘하면 우리 건물들 리모델링도 시킬 수 있고. 저는 그들이 저를 단지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기 위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고 창문을 살짝 열어서 소리가 더 잘 들리도록 했습니다. 엄마, 그 늙은이 은퇴는 언제 시킬 거야? 은퇴? 천만에. 죽을 때까지 부려먹어야지. 저 사람 명의로 된 게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앞으로도 세금 피하려면 저런 사람 필요해. 하긴 요즘 세무조사 진짜 깐깐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저 늙은이가 만약에 쓰러지거나 하면 그때는 요양원 보내고 우리가 법적 대리인 되면 돼. 어차피 가족도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녹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으며 창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제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휴대폰을 쥐기도 힘들 정도였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마당을 다시 내려다봤고 아버지는 빗자루를 놓고 허리를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아버지를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저 악마 같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저는 눈물을 닦고 방 안을 둘러보는 척하며 마음을 가라앉혔고 잠시 후 아래층으로 내려가 시어머니에게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 구조 다 봤어요. 다음 주에 도면 가져올게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집을 나서면서 저는 마당에서 일하고 계신 아버지를 스쳐 지나갔고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계획을 세웠고 법무법인 두 곳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세무 자료들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제가 알아낸 사실은 충격적이었는데 시댁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할 건물 세 채와 땅 두 필지가 모두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그 저택도 서류상으로는 아버지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리와 수익은 모두 시댁에서 가져가고 있었고 아버지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그저 하인처럼 부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고 횡령이야.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고 녹음 파일과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건물 리모델링 프로젝트 회의가 있으니까 와서 프레젠테이션 좀 해줄 수 있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승낙했고 네, 어머니. 좋은 자료 준비해서 갈게요라고 답했습니다. 회의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시댁으로 향했으며 손에는 노트북과 USB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신 듯 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물론이고 예비신랑 정도윤 씨, 그리고 시댁과 친분이 있는 재벌 회장님 두 분과 건축 관련 사업가들까지 총 10명 정도가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왔어? 여기 앉아. 도윤 씨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건물 세 채를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서연 씨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줄 거예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기존 건물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고 프로젝터 화면이 켜지면서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건물 도면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면 아니잖아. 신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도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리모델링 하려는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입니다. 화면에는 3개 건물의 등기부가 차례로 나타났고 모든 소유자란에는 윤태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 씨, 이게 무슨...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고 이번에는 금융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이 모두 시댁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고 정작 명의자인 아버지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기록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 건물들의 법적 소유자는 윤태식 씨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은 모두 박순자 여사님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사기입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계속제 시독임 계속 써져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명의를 어떻게 이용해 왔는가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고 이번에는 5년 전 부도 위기 당시의 서류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류 통지서, 그리고 그 직후 갑자기 아버지 명의로 변경된 재산 이전 기록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 정 회장님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자들의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부동산을 윤태식 씨 명의로 불법 이전했습니다. 윤태식 씨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무조사와 압류를 피한 거죠. 회의실에 있던 재벌 회장님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모두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일시적인 조치였어. 그 사람이 동의한 거라고. 동의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주일 전에 녹음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였습니다. 그 늙은이 없었으면 우리 집 재산 진작에 다 날아갔다고. 명의만 빌려준 거야? 빌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한 거지. 그 사람 딸 정보 다 쥐고 있다고 했잖아. 만약에 잘못 건드리면 딸한테 피해 간다고 겁을 줬거든.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은 너무나 조용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정도윤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고 재벌 회장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리에서 일어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도청이야. 불법이라고. 시누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본인 소유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범죄 증거로 사용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고 화면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아버지는 저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윤태식 씨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고
정도윤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내 아버지?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늙은 하인이라고 부르며 모욕하고 밥값도 못한다며 함부로 대했던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 준비해온 문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고소장, 횡령 증거자료, 명의도용 관련 법률 자문서, 그리고 재산 환수 청구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박순자 여사와 정수연 씨를 사기, 횡령, 명의도용, 그리고 강요 혐의로 고소합니다. 모든 부동산은 합법적 소유자인 윤태식 씨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동안 불법적으로 취득한 임대 수익 역시 전액 반환받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입을 떡 벌렸고 시누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도윤 씨는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봤고 재벌 회장님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잠깐, 이건 오해야. 우리가 설명할게. 도윤 씨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요? 지난 5년 동안 제 아버지를 하인처럼 부리고 밥값도 못한다며 모욕하고 딸을 볼모로 협박한 게 오해인가요? 난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당신도 똑같이 웃으며 아버지를 일 못하는 할아버지라고 놀렸잖아요. 그 순간 이미 당신도 공범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서류를 챙겨 들었으며 회의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당신은 제 아버지를 하인으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인이었어요. 법 앞에서는 당신이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테니까요.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1층에서 걸레질을 하고 계시던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란 소리를 듣고 불안한 표정으로 서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놀란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고 그 목소리에는 20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두 손을 꽉 잡았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서연아,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그리움,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울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와 시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정도윤 씨가 황급히 계단을 내려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생각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결혼은 취소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고 바깥의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셨고 그 얼굴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은 채 그 집을 떠났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그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도윤 씨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작은 식당에 앉아 따뜻한 국밥을 먹었고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고
아버지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회의실에서의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검찰에서도 횡령과 명의도용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언론에서도 재벌가의 불법 명예 세탁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와 시누이 정수연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정도윤 씨는 직접적인 가담 증거는 없었지만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그런 법적 처리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나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곳에 데려가고 싶구나. 일주일째 되던 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고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한강변의 작은 공원으로 가셨고 그곳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자주 놀러 오던 곳이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20년 전 아빠가 운영하던 작은 건설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아빠는 정말 죽고 싶었단다. 내 엄마와 너를 거리로 내몰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 그때 정 회장이 나타나서 내가 빚을 다 갚아줄 테니 대신 몇 년만 우리 집에서 일을 해달라고 제안했지. 저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일이었어. 집안일 돕고 정원 관리하고 그 정도였지. 그런데 3년쯤 지났을 때 정 회장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고 그들은 아빠를 이용하기 시작했어. 명의만 잠깐 빌려달라. 곧 돌려줄 테니라고 했는데 그게 함정이었던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알았어. 그게 단순한 명예 대여가 아니라 모든 책임을 아빠한테 떠넘기는 거였다는 걸.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빠가 모든 걸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 그럼 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제가 묻자 아버지는 쓰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었어. 그들이 너를 찾아냈거든.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어디 살고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아냈어. 그리고 협박했지. 만약에 내가 배신하면 내 딸 인생을 망쳐버리겠다. 내 딸이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게 만들어주마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참았어. 그들이 아빠를 하인처럼 부르고 모욕하고 때로는 때리기까지 해도 참았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만 가끔 들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 아빠가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 제가 몰라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미안할 건 아빠야.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니.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더 현명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고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근데 서연아,
내가 그 집에 나타났을 때 아빠는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왜 하필 내 딸이 여기에 하면서 정말 절망했거든. 내가 그 집안 사람들한테 이용당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저를 모른 척 하신 거죠? 그래. 아빠가 너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너를 어떻게 이용할지 몰랐거든. 차라리 모른 척하고 멀리 있는 게 너한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고 동시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고통을 견뎌내셨고 단 한 번도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서연아, 내가 그날 회의실에서 모든 걸 밝혔을 때 아빠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아빠 편이 되어준 거잖아. 그것도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저는 아버지를 더 꽉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20년 동안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 차례예요.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시고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아빠한테는 아직 꿈이 하나 있어. 너랑 함께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만든 밥 먹고 저녁에는 같이 TV 보면서 웃고 싶어. 그냥 평범한 아빠로 살고 싶단다. 그럼 그렇게 해요, 아버지. 우리 같이 집 구하고 새로 시작해요. 정말? 내가 아빠랑 같이 살아줄 거야? 당연하죠. 아버지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고 그 미소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던 바로 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강변을 걸었고 저녁 노을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한테 보답할게. 아버지, 보답은 무슨요?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운 딸이야. 이렇게 용감하고 똑똑한 딸을 둬서 정말 행복해. 저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20년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고 아버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주 한 잔을 드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그 표정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서연아, 건배하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네,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를 임시로 머무시는 작은 고시원까지 바래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2달 후였고 결과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합법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확정되었고 그동안 박순자 여사가 불법으로 취득한 임대료 수익 총 8억 원도 전액 반환 판결이 났으며 박순자 여사와 정수연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도윤 씨는 저에게 여러 번 사과의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고 그와의 모든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서연아, 이 돈으로 우리 뭐 할까? 판결이 확정된 날 저녁 아버지와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저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인테리어 회사 차리는 거 어때요? 인테리어 회사? 네, 저는 디자이너고 아버지는 건설 쪽에서 오래 일하셨잖아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서연아. 아빠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었거든. 이번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지? 그럼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아버지. 우리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회사 설립 준비를 시작했고, 회사 이름은 새로 짓는 집으로 정했습니다. 단순히 인테리어만 하는 게 아니라 낡고 버려진 공간들을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의미를 담았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 부녀의 인생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버지 명의로 되돌아온 건물 중 가장 낡은 곳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었고, 그 건물은 30년 된 3층짜리 오래된 상가였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그리며 아버지와 매일 현장을 돌아다녔고, 아버지는 20년 만에 다시 건설 현장에 서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서연아, 여기 벽을 허물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일 것 같은데? 아, 정말요? 그럼 여기에 통창을 내서 자연 채광을 더 받게 하면 어떨까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파트너처럼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고 3개월간의 공사 끝에 건물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낡고 어두웠던 공간은 밝고 모던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했고 1층에는 카페와 작은 갤러리, 2층에는 공유 오피스, 3층에는 우리 회사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오픈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중에는 예전에 제가 일하던 회사 동료들과 건축 관련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건물의 변화에 감탄했고 저희 회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낡은 건물을 이렇게 멋지게 바꾸다니. 고마워요. 아버지와 함께 만든 첫 작품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소개했고 아버지는 조금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아버지와 저는 3층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너와 함께 일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게 꿈만 같아. 저도요, 아버지. 이게 진짜 우리가 꿈꿔왔던 삶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한 건물의 간판에도 불이 켜졌고 새로 짓는 집이라는 글자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웃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나눴고 석양은 천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아침이었고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인생은 진짜 새로 짓는 집이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고 상처 입은 것들을 치유하며 버려졌던 것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삶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